새벽의 정적이 흐르는 서울의 도심.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는 기업. 우리는 이들을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의 인공호흡기의 유지에 연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공호흡기가 떼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의 파고가 덮치면서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유동성의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한때 성장의 동력이라 믿었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업의 도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용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 여파가 당신의 일자리와 예금,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로 번져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기록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좀비 기업의 위기는 서서히 몸을 좀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파편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고 기업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와 지표 이면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환율은 유동치고 CDS 프리미엄은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를 시시각각 타전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청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있던 대한민국 경제가 겪어야 할 혹독한 금단 현상,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좀비 기업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수출이 견조해 보이고 대기업의 실적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 즉 돈을 벌어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전체 상장사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무능을 넘어선 우리 경제의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1%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부채를 돌려막으며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대출 연장 거부 소식이 들려오고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우량주와 비우량주 사이의 금리 격차인 신용 스프레드가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위태로운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하락은 이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옵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과 맞물린 건설업계의 위기는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고 그들에게 대출해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채의 덫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 위에 서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폐업률 지표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법원 파산부에는 회생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들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오피스 빌딩 뒤편, 중소공단에서 들려오는 기계 멈추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있다는 시스템 붕괴를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경고음입니다. 이제 유동성의 홍수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직 날카로운 바위들만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위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국은 수학적 논리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디레버리징, 딜러베리징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부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 자산 가치는 영원히 우상향할 것처럼 보였고 부채는 곧 자본이라는 착각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부채의 마법은 잔혹한 고문의 도구로 변합니다. 금리가 1%에서 5%로 오를 때,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산술적인 5배를 넘어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절대적 상수로 작용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한계에 다다른 기업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그 규모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작동 원리의 핵심에는 신용수축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돈줄이 막힌 기업은 생존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급매물로 던지게 되고, 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전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다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더 줄이는 마진 콜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가 금융 시스템의 부실로 전이되고, 다시 금융의 기능 마비가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미노 현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가세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한국처럼 대의유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며, 이는 다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숨통을 더욱 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와 금리, 그리고 환율이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를 맞물려 파괴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적 지진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징조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비극적인 결말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입니다. 일본은 저금리로 부풀려진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꺼진 후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기업들을 정부와 은행이 억지로 연명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생산성 없는 좀비 기업들이 자원을 독점하면서 혁신적인 신생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마주한 좀비 기업의 문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느냐,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극단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기업들은 생산보다는 달러 확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터키 역시 고물가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비상식적인 경제 정책으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기업들의 외화 부채가 폭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더욱 참혹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며 공급망이 무너지자 건실했던 기업들조차 좀비화되었고, 이는 곧 국민들의 기아와 대규모 엑소더스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부채로 일시적인 안정을 사려 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사태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가 동시에 임계점을 넘었을 때 대의 신인도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국가 전체가 채권단, 트로이커의 가혹한 구조조정 아래 놓였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체력은 다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좀비 기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구조조정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글로벌 시장은 냉정합니다. 자본은 수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공포를 느낄 때는 빛의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세계 경제사의 비극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이 거대한 부채의 파고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좀비 기업의 위기는 단순히 기업 스크린상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독특한 구조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는 역설적으로 연쇄 도산의 위험을 극대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대기업의 1차, 2차 협력사들이 밀집한 공단 지역을 가보면 이미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 개 기업 한 곳이 쓰러지면 그와 연결된 수십 개의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줄파산하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두 개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제방 전체를 무너뜨리는 형국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한국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좀비화되면서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 보니 R&D 투자는커녕 임금 체불이 일상화되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채 시장을 떠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 개 기업에서 밀려나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창업에서조차 실패한 이들입니다. 부동산 시장과의 연결고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좀비 기업 중 상당수는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연명해왔습니다. 만약 기업들의 투매가 시작되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이는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형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서민들을 위한 대출 창구는 가장 먼저 닫힐 것입니다. 결국 좀비 기업의 문제는 기업가의 책임론을 넘어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봉투와 은퇴자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하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내리자니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우려되는 진퇴양양의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보낸 저금리의 시대가 가고 고금리의 뉴노멀이 찾아왔음을 선언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마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양면성을 띱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옥석 가리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장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공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 IMF 시절처럼 단칼에 환불을 도려내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좀비 기업의 생명 연장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금 수혈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부채의 산만 높아질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가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잔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과 경기 위축이라는 고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숙제입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희생시켜야 하는 비정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담론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개인의 삶입니다. 기업의 좀비화는 필연적으로 가계의 좀비화로 전이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성과급이 사라지고 야근 수당이 줄어들며 종국에는 기본급조차 제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나갈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배로 뛰었고 외식 물가는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올랐습니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평범한 가장들이 마주한 가계의 데드크로스입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자산 구조가 부채 중심인지 현금 흐름 중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기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 확실한 유동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경끌 투자를 지향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장이 속한 산업군이 좀비 기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전업을 고려한다면 업황이 꺾이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지만 부채에 짓눌린 자에게는 재기불능의 재앙이 됩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기르고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이 내 지갑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책이나 장밋빛 전망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결국 시스템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철저하게 관리된 개인의 재무 건전성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종착역에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좀비 기업의 범람은 단순히 개별 경영진의 무능이나 운 나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최후 통첩입니다. 저금리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했습니다. 마땅히 사라졌어야 할 부실한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독점하는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 기업이 우리 미래의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 없이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좀비 기업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건강한 기업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를 재편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탈락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동시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도미노의 파고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파산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무너진 자산시장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부의 씨앗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흐름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냉철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되느냐입니다. 좀비 기업의 경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라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좀비 기업의 양산은 결국 돈의 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입니다. 지난 10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자본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 모델도 미래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은 다시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필터링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가차없이 걸러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차가운 현실 감각입니다.
수출 지표가 개선된다는 뉴스 뒤에 숨겨진 내수 시장의 침체를 읽어야 하며 주식 시장의 반등 뒤에 도사린 기업들의 부채 만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펀더멘털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미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비 기업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반드시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재편은 항상 이런 혼란의 시기에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나면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들이 헐갑에 시장에 나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의 비이성적 투매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이들입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과시형 소비를 줄이며 다가올 청산의 시대를 맞이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시스템의 붕괴는 누구에게는 종말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계급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잠들지 못하는 이 도시의 밤은 어쩌면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는 수많은 기업가와 가장들의 고뇌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비 기업의 경고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오직 실력과 본질만이 생존을 결정짓는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비정한 신호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과거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몰된 국가는 도태되었고 고통을 감내하며 체질을 개선한 국가는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차례 기적 같은 반등을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주한 좀비 기업의 덫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거대합니다. 정부는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정교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갈아야 하며 기업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자생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경제적 방벽을 쌓아야 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이미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파편이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록들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금리 시대의 유산이 남긴 이 가혹한 숙제를 끝내고 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비로소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청구서를 마주하고 새로운 새벽을 준비할 시간입니다.